정치카페 테라스.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지기 이정미입니다. 모두 지난 한 주 안녕하셨죠? 제 옆엔 변함없이 짝꿍 박홍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네, 우리는 어제 송년회를 했기 때문에 안부를 다시 물을 일은 없습니다. 네. 예, 먼저 좀 감사의 인사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노유진의 정치카페 앞으로는 사과니 귤이니 심지어는 소주를 짝으로까지 선물을 굉장히 많이 보내오시고 저희들이 그거 잘 얻어먹고 있는데요. 그저께 우리에게도 드디어 선물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웅이가라고 하는 웅이 씨가 허브차, 캐러멜 그리고 마스크팩까지 다 하나하나 리본을 달아가지고 정성스러운 포장을 해서 크리스마스 카드까지. 와, 네. 마스크팩이면 이제 저도 피부가 좋아지는 네, 건가요? 우리 박 선생님 피부 관리하시라고 특별히 신경 쓰신 그런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바르겠습니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는 오른손엔 칼, 왼손엔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법은 엄정하게,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자는 주관에 흔들리지 말고 공평성을 유지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올 한 해 수많은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들, 사사로움에 눈을 뜨고 저울을 내팽개쳤으며 무자비한 칼만 휘두른 것이 아니었는지 오늘 정치카페 테라스 11번째 대한민국 사법정의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세월호 변호사로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특별법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난 10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금 합의를 하고 구성 중에 있는 거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추천 주체가 여당, 야당, 그다음에 대한변협, 대법원, 가족 이렇게 5군데입니다. 5군데가 위원 후보라고 할 수 있죠. 다 추천을 했고요. 네. 이제 형식적인 절차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추천하는 10명은 이제 12월 29일 날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형식이 남아 있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나머지 절차는 전체 그 17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또 형식적인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만 거치면 위원회 구성은 맞춰질 것 같은데요. 네. 실무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받쳐줄 수 있는 사무처 구성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1월 아마 중순이나 20일 정도 되면 다 맞춰질 것 같고 그래서 대략 한 1월 20일부터 한 30일 그 사이에 위원회가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이 잘 조사될까요?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가족분들이 원했던 그리고 시민과 국민들이 원했던 정도의 수준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위원회 내부에 넣는 것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조사권에 관련돼서도 거부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약한 상태로 입법이 됐고 또 인원과 재원에 대해서 통제하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맞는 것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장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됐고 그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만으로 진상규명이 잘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민분들과 시민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위원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인사들이 사실은 세월호 사건을 규명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위로하기보다는 진짜 열받게 만들고 빡치게 만드는 위원회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진상들 진짜. 과정이 미흡하더라도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법원의 사명과 역할은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인데요. 오늘 변호사님과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과연 그런 법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올 한 해는 진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많은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매해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서 발표하죠. 예. 네. 발표 내용을 보면은 10개의 디딤돌 사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디딤돌은 올해는 없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디딤돌 판결 그리고 걸림돌 판결을 선정하는 그 작업을 하면서 공의했었던 이야기가
참 좋은 판결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것만큼 최근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좀 보수화되는 경향.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나오는 판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만한 판결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제 걸림돌이 될 만한 판결들은 상당히 많아서 발에 걸려 넘어질 만큼 많죠. 뭐지 막 이러면서 검토를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10개씩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우리 네. 박주민 변호사님이 선정한 예. 올해의 디딤돌 베스트 3 그리고 걸림돌 베스트 3 6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먼저 디딤돌 베스트 첫 번째 이분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고 그동안에 저희 가족은 정말 정신적으로나 어머님이 병까지 얻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다시는 조작된 간첩 사건이 이 시점에서 끝이 나고 네, 참 이게 부끄러운 사건이었는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판결 직후에 이 피해자였던 유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 사건의 내용, 판결 과정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너무나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그 유성 씨가 북한으로 뭐 탈북자 명단을 넘겼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간첩이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도 이제 무죄는 나왔습니다.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주된 증거였던 그 여동생 네. 유가려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어떤 이유들이었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꼭 이 판결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던 이유가 유가려 씨의 진술을 반박하면서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유가려 씨의 진술이 왜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항소심 올라갔는데 아시다시피 뭐 증거가 조작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1심 때부터 밝혀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항소심 법원에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더 나아가서 유가려 씨의 진술이 이제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판단까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 결과는 다 무죄로 똑같지만 사실상 2심 판결이 훨씬 더 네.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비춰봤을 때 특히 이제 합심센터라고 하는 약간 이 법적인 어떤 근거가 모호한 이 곳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그 피해자의 증인을 그러니까 여동생을 그러니까 구금을 하고 거의 뭐 겁박을 그렇죠. 한 상태에서 증언을 얻어낸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네. 상황이면 사실 뭐 고문행위를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 개입됐던 국정원 직원들은 그러니까 사실 유성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네. 이 일에 개입됐던 네. 가해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문서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예. 다만 이제 이 사건을 주도했었다고 볼 수 있는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검찰, 네. 검사들은 가벼운 징계만 받고 특별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검찰에서는 증거 조작을 국정원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얘기죠. 수사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총책임자는 사실 검사인데 본인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봐도 부끄러운 거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애초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그런 어떤 증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용인했거나 또는 주도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여튼 현재 그 담당 검사들은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간첩 조작 사건은 시대가 변하면서 이 소재와 메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장 흔했던 게 제1교포 네, 관련하거나 맞습니다. 유학생 관련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일본 내에서 그 한 가족 내에서도 그 민단이 있고
또 그다음에 조총련이 있고 가족 내에서도 있는데 어느 식당 가서 이제 그 만났는데 그 사람이 조총련 계열이더라 뭐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묶어가지고 간첩 조작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구미 유학생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유학 오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광주 비디오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이제 미운털 박혀가지고 간첩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 탈북자 관련한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장 소재가 유리해서 그런지 요즘에는 대부분이 탈북자죠. 문제가 되는 다 게. 자유대안의 품으로 안기라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왜 여기서 조지는 거야? 응? 와서 이제 합심센터라는 데를 거치게 되는데 합심센터에서 여러 가지 좀 그동안 저희가 몰랐던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합심센터에서 이제 이 사람이 간첩이다라고 적발 소위 말하면 적발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이번에 사실은 이제 유성 씨 사건을 계기로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렇죠. 합심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근데 참 이상한 일들이 관타나모 수용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게 고지도 안 된 상태에서 독방 생활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달력 같은 것도 못 보게 하고 막 그 동료들로 하여금 놀림을 받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압력을 넣어서 뭐 누가 간첩이다. 뭐 나는 뭐 간첩이 아니지만 저 사람이 간첩이다라든지 또 내가 간첩이다라고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밝혀진 거고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달리 학계나 또는 저희 변호사들도 이 합심센터 사건, 합심센터에서 문제가 된 사건들은 좀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경향입니다. 일본에서도 사실은 조작 사건이 하나 있었죠. 조작 간첩 사건 아니고 증거 조작 사건이 한번 있어서 그때 검사들이 막 옷을 벗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법원이 이제 검찰이 제시한 증거라고 해서 그냥 다 믿는 건 아닌 풍토가 좀 정착을 했대요. 바람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법원도 합심센터에서 뭔가 나왔다는 간첩 사건이 있다면 예전과는 달리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좀 살펴보는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 사건은 민변도 그렇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과거의 간첩 조작 사건들은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야 규명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조작이다라는 것이. 인혁당 사건도 이제 와서야. 2007년에 와서야 그 사형수 8명 조작으로 죽었던 8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인혁당 사건이 무죄 판결 나고 나서 당연히 그 당시 관계됐던 어떤 뭐 경찰이나 검찰 이런 사람들 처벌받은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히 무슨 시기가 지났다, 뭐 한참 지나서 그런데 특성이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지나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기간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재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간 제한은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 이제 밝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조작됐다라고 하면 관련된 수사관들이나 검찰이 처벌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공소시효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이제 국가가 개입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죠. 이번 사건에는 사실 이제 아까 검찰도 문제였지만 증거 조작을 실제로 했던 국정원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돼 있었고 뭐 국정원 직원 한 분은 자살 소동까지 벌이면서 이제 남재준 원장 책임론까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음지에서 일하셔야 될 국정원이 올해처럼 이렇게 양지에서 많이 회자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대선 개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있었고 올해도 계속해서 그런 게 있었죠. 재미있는 일 있었잖아요. 이 사건 관련돼서 뭐 연탄가스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셨는데 깨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억만 상실이 되는 부분 기억 상실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국민들이 보기에 완전 코미디 이 같은 일들이 굉장히 이 사건 관련돼서 많았죠. 그리고 이 사건 또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검찰이 민변에 대한 비난 수위를 좀 높이고 있어요. 민변 때문에 뭐 그 공안 사건 같은 게 다 놓친다 그래서 뭐 애국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경욱 변호사님도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죠. 예. 계속해서 이 검찰은 법정에서 진 것을
다른 방법으로 되갚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신 시대에나 있었던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목 놓아 외치는 이 적폐 중에 적폐 간첩 조작 사건 이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제대로 바로잡힐 수 있는. 아 근데 아마 그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간첩 조작 사건 같으면 우리는 그냥 법적인 사건 재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었을 고통이라는 그렇죠. 거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심리적인 고문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고민이든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이제 악몽을 꾸게 만드는 것이고 그럼요. 인간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반국가 범죄잖아요. 간첩 네. 조작은 국가를 농락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건 뭐 지금 몇 년째예요? 한 4, 50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건가요? 좀 우리 21세기에는 좀 제대로 된 인권이 보장되는 21세기 된 지 14년이 지났는데. 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디딤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언론의 제자리를 돌려놓아라. 특히 MBC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려놓아라. 라는 판결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2012년 MBC 파업을 이끌었던 정영화 전 노동조합 위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박홍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뉴스타파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방송. 그리고 네, 고발 뉴스라고 하는. 네, 이상호 기자님 하고 계시네요. 예, 이 방송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부분이 해직 기자분들이 만드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김재철 전 사장이 만든 방송이에요. 이것이 다. 그렇죠. 예. 자, MBC 파업이 왜 진행이 되었었던가요? 그 당시? 그 당시에 그 공정방송을 좀 하겠다라는 취지였어요. 김재철 사장 취하에서 이제 방송이 MBC가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심하게 침해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정방송을 하겠다고 해서 2012년 1월에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170일 가량 진행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언론사가 긴 시간 동안 파업을 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파업이 이제 진행되니까 이제 MBC에서는 당연히 징계라는 것 그리고 손배 청구라는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을 했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징계에 의해서 방금 이제 목소리가 나온 장영하 당시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해고했고요. 네. 38명이 정직 처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고됐던 이 정영하 위원장 등이 이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판결이 이번에 이제 디딤돌 판결로 선정이 된 것이죠. 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대한 언론들이 다 여기서 쫓겨나신 분들이 방송을 만들고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2012년도에 정말 MBC 뉴스 그러니까 뉴스 제작 자체가 이제 거부됐기 때문에 사측에서 막 급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뉴스를 만들어서 사실 그때 이후부터 MBC 뉴스를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청률이 엄청 떨어졌죠. 예,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MBC 내에서 교양 제작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면서 뭐 심층 보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는 그래서 MBC를 먹여 살리는 것은 딱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무한도전 하나로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판결의 핵심이 공정보도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송이라는 특성상 공정보도는 단체 협약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쟁의행위의 뭐 소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판결 이후에는 그럼 공정보도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다 허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급심 판결이죠. 근데 이 판결이 나고 얼마 안 있어서 YTN 비슷한 사유죠. 낙하산 사장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파업을 했던 건데 거기에 관련됐었던 판결에서는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 잘못된 파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오히려 그 이중잣대잖아요. 대법원 판결이니까 이제 좀 더 높은 잣대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다퉈나가야 될 상황인데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재판을 앞두고 이른바 일반 사범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판사가 아침에 부부싸움 했으면 안 되는데 판사가 요즘에 자식이 성적이 좀 잘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니까 빌어요 그거를 진짜. 그러면 실제 이것도 판사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이 기분이지만 판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상반된 판결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그 하신 말씀에 좀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돼서요. 네. 법원의 판결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진우, 김어준이 네. 박근혜 오촌 조카 간 살인 사건에 대해서 기사 쓴 게 판결 내용과 다르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마다 또는 판사마다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 또는 법원이 내린 결론이 절대적 진리다. 그것과 다르면 허위다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또 그런 이유로 막 기소를 하죠. 판결은 A라고 났는데 왜 넌 A 다시라고 주장하냐라고 하면서. 하여튼 재밌는 참 이 법조계도 어떻게 보면 참 정신없는 사람들의 집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MBC가 어쨌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아주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후속 조치를 잘 취해 나가야 할 텐데 지금 뭐 6명 다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분들이 정상적인 자기 위치로 다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계속 올라가서 유지가 되면은 굉장한 파장을 미칠 거예요. 공정방송을 내걸고 파업을 하거나 하는 것도 이제 보호가 될 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각 방송사 심지어 뭐 종편까지 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외압에 지식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이런 게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이 계속 된다면 뭐 다시 한번 뭔가 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좀 MBC의 것이었던 MB를 정말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해의 디딤돌 세 번째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수용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디딤돌 선정이 있었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일반인분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분들이라는 거는 뭐 수용 경험이 없으시거나 집행유예 판결 안 받아보신 분들이죠. 일반적인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판결이야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오랫동안 인권단체들에서 주장돼 왔었던 수용자의 처우 개선에 관련돼서 주장돼 왔었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가 한번 다뤄졌다가 그때는 이게 부결됐던 것으로. 그 전에도 계속 문제 제기는 있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죄를 졌느냐 또 그 죄의 중함과 경함이 어떠냐를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수용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선거권을 박탈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셧다운제가 굉장히 무식한 제도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12시 넘으면 인터넷 안 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셧다운이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넌 일단 선거권이 감옥 없어. 근처에 간 사람들은 일단 감옥 근처에 간 사람 넌 선거권이 없어라고 해버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즉 수용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주권 행사 방법이 선거권인데 그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세분화해서 줄 수 있고 또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거죠. 근데 집행유예자만이 아니라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단순히 경중을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원리적인 생각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니 뭐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무슨 권리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권리의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의무의 문제와 항상 같이 가는 거잖아요. 만약 그 사람들이 권리가 없고 의무도 이행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한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을 수용생활 중에도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다 세금 내거든요. 근데 일체의 권리는 다 박탈해버리는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원리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왜 감옥에 갇히면 그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처벌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죠. 법원에서 처벌한 내용은 몇 년 동안 일정 공간, 교도소라는 공간에서 못 나간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기호품도 커피도 못 마시게 하고 그리고 상당수 나라에서 허용되는 뭐 예를 들어서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오랫동안 또 감옥 생활 하신 분도 울분 터지네. 아니,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 법의 원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좌제가 금지된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래 어떤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야 잘못해서 갔지만 부인은 남편하고 왜 못 자야 돼요? 왜 부인도 그 일종의 처벌이잖아요. 남편과 잘 수 없는 거는. 그 남편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부인까지 처벌받아야 되나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몇 나라에서는 감옥 안에 여관을 지어둔대요. 그래서 면회를 오면은 같이 자고 갈 수 있게 한대요. 그럼 아기도 낳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아직은 몇몇 나라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마치 수용자들에게는 어떠한 인권과 권리도 없는 것처럼 실제 법의 판결은 일정 공간에 가두는 것만 판결한 건데 그 이외의 것들이 그냥 덤태기로 다 따라가는 방식이어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수용자의 권리나 이런 차원에서 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요. 민변은 사실은 그 수용자 인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이 보내시는 서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당번을 정해서 계속 검토를 해요. 혹시나 인권 침해를 당하셨다는 그런 제보 편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그 편지를 보고 답신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편지는 답신을 해드리고 또는 사건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건화를 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그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선거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평등의 원칙이 잘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뭐 디딤돌 세 가지는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변호사님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의미 있게 지켜볼 수 있었던 판결이었다. 뭐 이렇게 일단은 뭐 그 총선 때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은 뭐 다 등록을 취소하도록 만들었던 그 정당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2%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신생 정당에게는 굉장한 허들이거든요. 근데 이 허들 때문에 어떤 신생 정당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계속 강제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반복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조항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 정당들도 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세월호 관련된 특별법 협상이나 이런 것들 해보면 이 정치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 구조의 문제의 핵심은 거대 정당들에 의해서 독점된 거 그리고 그 독점하고 있는 정당도 소수의 인사가 또 독점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마치 우리 시장처럼 경제시장처럼 거대 기업들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유가 없는 그런 정치 구조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조항, 이 판결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멋진 신생 정당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목해 주십시오. 정의당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막 10년 전 이럴 때는 진보 정당들이 다 이벽에 걸려가지고 정당 내상을 했어야 됐잖아요. 또 이름 바꿔서 해서하고.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여야 되고 정당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역 정당도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당 성립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좀 완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예를 들어 중랑구에만 활동하는 정당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서울시만 내가 대상으로 활동을 하겠다. 하지만 난 진짜 진정성을 갖고 하겠다. 이런 정당들도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디딤돌을 통해서 대법원은 더 앞으로 현명한 판결을 그리고 MBC는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법정의를 훼손했던 걸림돌 판결 베스트 3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판결문 내용을 들어보시죠.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다시 들으니까 온몸에 전율이 쫙 끼치는데요.
바로 며칠 전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판결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재판장의 판결 내용인데요. 예. 통합진보당 이제 해산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 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논란이 많은 그런 판결 중에 아무튼 뭐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이 좀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죠. 일단은 판결문 자체가 300 몇십 페이지 정도가 돼서 아마 판결문은 다 구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것을 이제 참고 읽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판결문의 구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 구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거나 아니면 뭐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판결문이 이제 갖고 있는 판단의 구조를 좀 보면요. 먼저 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든지 드러난 목적 이런 것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진 않은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해산해야 되니까 주도 세력이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주도 세력의 또 숨은 목적이라는 걸 또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도 세력이 숨은 목적을 가지고 당을 주도하면서 당 강령과 상관없이 당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주도 세력의 숨은 목적을 또 어떻게 찾아내느냐. 숨은 목적이라는 게 드러난 어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슨 숨은 강령, 숨겨진 강령을 찾아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퍼즐 맞추기를 합니다. 이 숨은 주도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졌었던가, 과거에 국가보안법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판결문, 1999년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김영환 씨의 증언, 네. 그다음에 5.12 그 마리스타 수사에서의 발언 몇 개, 그다음에 당 관계자들이 평상시 했던 발언들, 뭐 예를 들어 천안함 때나 또는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당 관계자들이 했던 발언들, 이런 걸 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해가지고 숨은 목적과 의도, 이념적 성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거 주도 세력이라는 세력이 있고 당 전체가 아닌 뭔가 주도 세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드러내진 않지만 뭔가 숨은 목적과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요 사람들이 그 숨은 목적과 경향성으로 당의 강령과 당 강령은 괜찮은데 당을 끌고 간다. 네. 그러니까 당 전체를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희수 재판관은 혼자만 8대 1이었죠. 8대 1이었죠. 근데 이분이 명확하게 다 짚어줘요. 뭐라 그러냐면 숨은 목적이나 이런 거 찾아낼 때 일종의 퍼즐 찾기를 한다. 실제 퍼즐 찾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퍼즐 찾기를 용어를 쓰는데 퍼즐 찾기가 제대로 된 퍼즐 찾기면 그 퍼즐 조각들은 단단한 그 퍼즐 자체여야 된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퍼즐 찾기, 퍼즐 맞추기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삼각형 모양이 비었네? 그리고 요만한 크기가 필요해. 요만한 크기의 삼각형이 필요해. 그럼 막 퍼즐들을 찾아서 고 모양의 고 크기의 삼각형을 찾아서 껴넣는 게 퍼즐 맞추기의 핵심이고 재미잖아요. 네. 근데 네모난 걸 탁 찾아내요. 안 맞네? 칼 갖고 잘라야지. 잘라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넣어요. 그러면 이미 퍼즐 찾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리고 법률 이론에 공작이죠, 그런 공작. 퍼즐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희수 재판관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이 작업을. 그러니까 무슨 숨은 강령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령 문서가 발견돼서 이게 우리의 숨은 목적이다. 뭐 이런 게 발견됐으면 증거로 그냥 다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일종의 여러 가지 주변적인 정황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의 퍼즐 맞추기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죠. 숨은 어떤 목적이라는 거를. 아니 헌법재판소가 미아리에 있어요? 지역이? 근데 이제 김희수 재판관이 보기에 이 퍼즐 찾기조차도 제대로 된 퍼즐 찾기가 아니라 방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안 맞는 퍼즐을 찾아서 재단을 해가지고 그 껴넣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평가를 했고 과거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 같은 것도 퍼즐의 하나로 쓰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 그랬다고 어떻게 단정을 하냐. 맞는 말이잖아요. 1990년대 제가 1990년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생각도 안 나지만 그때 저와 제가 생물학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념적으로 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호 의원이랑 김문수 의원은 뭐 다 예전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지 뭐. 그런 사람들 막 뜨끔했겠네요. 이 판결 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그 당이 그런 식으로 가는 당이니까 해산돼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모두의 당에 드러난 강령이 아니라 그 강령 괜찮지만 이런 전제로 이 판결이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나 이걸 보면요. 당 강령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그렇죠. 명시적 목적. 아예 딱 대놓고 현판, 대문 앞에 거는 간판. 그렇게 딱 대놓고 하고 우리는 이걸 추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산이 된 거예요. 강령 자체에 폭력혁명이 들어가 그렇죠.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일 공산당 해산 그 결정문을 전문 번역해서 헌재에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무부에. 근데 그 전문에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당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일부가 그렇게 하면은 그 일부 조직만 해산시키면 된다. 당 전체가 아니라. 도려내면 된다. 네. 라고 그 독일 공산당 결정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베니스 위원회나 다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취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당 해산에 대해서. 위헌적인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거기만 도려내면 된다는 거예요. 정당을 전체를 해산시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런 원칙과 자기네들이 참고했다는 독일의 사례하고도 완전히 벗어난 엉망진창의 판결을 해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2심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 내란죄도 입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도 세력의 숨은 목적을 밝혀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죠. 예. 그 처벌돼야 될 대상이라면 그 주도 세력이 처벌돼야 되는 것이지 당 그렇죠. 전체가 해산돼야 될 어떤 맞습니다. 연관성 있는 건지 맞아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아이디어를 하나 좀 내본다면 그 주도 세력으로 지칭된 분들 뺀 나머지 당원들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가처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산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또는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주도했다 그러는 거냐. 우리는 우리 사고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한 10만 명 정도 넣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제 보니까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대주교가 네. 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었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정당 결성의 자유는 정말 민주주의 헌법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저는 그 일종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네. 따져보면은 아니 꼭 무슨 군대 총칼을 동원해야 쿠데타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헌법 질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것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무슨 숨은 목적을 찾아가지고 정당 자체를 해산하는 거는 일종의 총칼만 들지 않았지 그런 의미에서 저강도 쿠데타다 이건 뭐 긴급조치 성격을 지니는 네. 그런 면에서 이 혹시 베니스 위원회에서 이 제재할 수 있는 뭐 권리나 이런 게 있나요? 강제력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권고가 있나요? 예, 강제력은 없어도 뭔가 의견을 낸다면 굉장히 국제적인 망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걸 영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참. 그 독일 공산당 그 전문 번역한 열성과 정력이면은 뭐 금방 번역할 것 같은데 네. 또. 근데 하여튼 독일 공산당 해산 판결 있고 나서 3년쯤 지나서요. 담당 재판관 중에 한 명이 후회를 합니다. 네. 후회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판결이 좀 잘못됐던 것 같다. 왜 그러냐?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분단돼 있다. 독일이 그 당시 분단돼 있었어요. 네. 분단돼 있고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 판결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같은 상황인데 역설적인 얘기죠. 네. 분단돼 있고 통일을 지향하니까 해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헌법상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선언을 해버린 거다. 네.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해버린 거다. 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일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도 우리의 어떤 그런 헌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보면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시각도 또 없지 않았었나. 결과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이 그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정치인들이 아니고 법관들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법의 판결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고 그 판결의
당사자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분 인생의 어떤 또 하나의 그렇죠. 그 역사적인 어떤 그 평가로 남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설마 그래도 이 9분의 헌법재판관들 중에 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깊은 고려 속에서 좀 뭔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7대2, 6대3도 아니고 이 8대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원래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민주화의 산물이잖아요. 87년 이후에. 부차개헌법 개정헌법의 결과로 탄생됐는데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절대규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규범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들은요, 대부분 헌법이 절대규범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나라들은요, 헌법이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법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절대규범의 위치였죠.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자유민주주의가 곧 반공인, 그게 원래 그 개념이 아닌데 네. 그걸 반공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처럼 됐었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치적인 고려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 머릿속에서는 규범 체계가 헌법이 최고 규범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절대 규범, 최고 규범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은 확신에 차서 헌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유주의에 들어요. 대한 이해가 정말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어마어마한 법이 있잖아요. 그 국가보안법 아래서는요. 일상적인 합법정당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단 1년도 유지가 안 돼요. 사실은 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만한 정당이면은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몇 번은 처벌당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현행법으로도. 예. 그러니까 그동안 활동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안 되는 정당이다라는 건데 그게 정당해산 심판의 사안이 되는 건지도 사실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당 의석 비례해가지고 추천돼서 구성이 되나요? 독일에서는 전체를 다 국회 3분의 2 뭐 이렇게 예.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게 되죠. 지금처럼 나눠먹기식, 특히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임명하는 구조는 아니죠. 예. 예. 하여튼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랬나요? 민주노동당 때부터 해산 심판 청구할 걸 고려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나 민주노동당 출신인데 참 큰일 났네. 야, 그것도 퍼즐 이론인가요? 그래서 독심술로 또 그것까지도. 몇몇 분들은 운이 좋은 거고. 아이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해산하려고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아니 이거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이 됐죠.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께서 이번에 그 해산 심판 판결 과정에 의원직 상실 문제까지도 같이 지금 처리를 예. 했단 말이죠. 예. 이게 법적인 규정이 없는 판결이다. 없어요. 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최근에 보면 헌재가 좀 그렇게 법을 막 만들어내려고 막 애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안기구보다 더 공안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답답하신가 봐요. 예를 들어 집시법 야간 시위, 야간 그것도 네. 12시를 기준으로 딱 주시잖아요. 니네들 왜 자꾸 야간 집회 그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는데도 국회에서 법을 계속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엔 아예 12시라는 기준을 야간 시위에 대해서 위헌 결정하면서 딱 주시면서 법을 빨리 만들려고 그렇게 메시지를 막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을 창설한 거하고 네. 비슷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날을 제헌절로 다시 바꿔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우리 진중권 교수께서. 예. 그러니까 이제 법에 없지만 답답하시고 걱정되시는 거죠. 내가 해산했는데 얘네들이 또 의원직 유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해봐. 니네들 의원직도 없어야 돼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이제 뻗치시다 보니까 법에도 없는 그 권한을 행사하신 거죠. 예.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정치가 풀어야 될 어떤 많은 일들이 다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9명의 방망이로 모든 게 해결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정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의 성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헌법재판소잖아요. 네. 근데 그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건 자식이 부모의 목을 조르는 거잖아요, 지금. 조른 정도가 아니네요. 이번 심판권은 죽여버린 거네요, 거의.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었어야 되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처럼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선 절차를 구성하고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87년 헌법 자체도 저는 꼭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갖고 있는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그 헌법에 뿌리를 둔 여러 기관의 운영 시스템도 정치적 독립성을 확실히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 게 이런 역기능으로 좀 나타나기도 했네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민 여론조사에 이번 그 해산 판결은 정당했다라는 여론이 60%가 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과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당을 해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요. 여론이 99%가 뭐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형제가 좀 유사해요. 사형제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면 국민분들 많은 분들은 사형제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형제가 유지돼야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번 판결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계속 얘기했지만 정당이 있고 없고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법적 잣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다음에 올 총선에 표를 안 주면 되잖아요. 되는 거죠. 계속 표를 안 주면 정당이 어떻게 버팁니까?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그런 말씀 좀 나눠봤고요. 다음번 걸림돌 두 번째 한번 말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남은 해고자들 어떻게 보도할지 모르겠고 어떤 말로 위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재판 끝나고 많은 분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을 함께 싸웠던 동료들과 또 머리 맞대고 또 다른 행동들, 결단들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정말 가슴 아픈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 벌써 11일째입니다. 김종욱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사무국장과 함께 지금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해고자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정책실장님 말씀이고 그다음에 김득중 전 지부장님 얘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님. 참 이게 답답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특히 이제 대법원의 역할과 그 위상에 대한 질문도 좀 던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의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법률적 판단을 제대로 했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보는 그 재판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번 대법원 판결, 쌍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실심의 역할을 했어요. 고등법원에서 인정됐었던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정반대되는 사실 판단을 전제로 해서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그 법조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쌍차가 정리해고했을 당시의 재무 상태, 재정 상태에 대해서 서울대에 있는 감정인에게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 결과를 받았어요. 감정 결과 쌍차가 주장했었던 것과는 달리 회사 상태가 괜찮았다는 것으로 나왔죠.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런 감정 결과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왔던 그 감정 결과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판결을 해준 거예요. 고등법원이.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고등법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확인했던 이런 재무 상태에 대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해고의 규모라든지 정리해고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사업가들에겐 기념비적인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고의 규모, 경영자 판단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관계에서 재정 상태나 이런 게 괜찮았다고 나와도 또 앞으로 미래에 닥칠 위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경영자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경영자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그 정당해산 심판이나 쌍용자동차 이 판결 내용 보면은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재판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정당해산 심판도 숨은 의도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하고 아니 무슨 이 해고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경영자의 의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무슨 거죠. 그럼 재판이 무슨 증거가 왜 필요해요? 법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이런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 이번에만 또 문제됐던 건 아니고요. 1년에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네. 이번 재판부가. 아시다시피 콜트콜텍에 대해서도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었죠. 그 콜트콜텍도 신기했던 게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데 해고가 이루어진 이 회사는 괜찮아요. 근데 저쪽 자회사가 경영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저쪽 자회사의 경영 상태까지 아울러서 함께 고려해서 해고해도 된다는 또 신기한 기준을 또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대법원은 기업 쪽에서 서서 그 정리해고의 요건을 점점 넓혀주는 판결들이 계속 내려왔던 재판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이후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이거 완전히 법적 영역으로까지 그러게요. 치고 들어온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국가 중에서 해고 요건이 제일 널널하니까 해고 기업가에게 가장 편의를 제공하는 게 그전에 이제 미국 같은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모델로 해서 정리해고를 우리가 도입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는 건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자르겠다는데 누가 뭘 할 거냐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총알하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그 핑크슬립이라 그래가지고 일방적 해고는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이제 일시 해고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졌을 때 재취업을 전제로 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을 오히려 먼저 그럼 대상자로 하고 복직시킬 때도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복직시키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국으로 치면은 미국에서도 별로 하지 않는 핑크슬립이거든요. 네. 무조건 잘라버리고 그냥 땡 쳐버리는. 근데 그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원래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업에서 그러면서 가족처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응? 그 자를 때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르면서 일 시키는 동안은 가족 얘기하고. 네. 이런 판결들이 있고 나서 최근에 정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오히려 정규직이 과보호를 받으니까 그 정규직 정리해고를 또 여건을 좀, 완화해야 되고 좀 완화하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또 들고 나오고 있어요. 중규직, 네, 중규직. 뭐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는 관계자들도 그런 중규직을 또 들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부터는 진짜 전체 이 노동자들의 삶이 굉장히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한국 사람으로 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거의 전 분야에 지금 전문가들을 막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으로 평생 다른 나라 사람들 들어본 적도 없는 평형수, 뭐 조타각도,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걸 알아야 똑똑한데 되고요.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는 법률과 관련해서도 무슨 퍼즐 이론, 숨겨진 의도, 긴박한 경영상 이 황당한 판결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온갖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지만 이해가 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옛날에 황우석 사건 터졌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12번 염색체가 뭔지를 다 알아. 아무튼 네. 이 노동 문제 이거 앞으로 계속 심각하게 전개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인데요. 계획을 발표하는데도 구조조정 요건을 더 완화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내년 정책 방향을 정할 때도. 근데 좀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게 아시다시피 내수나 국민을 상대로 물건을 팔기보다는 해외 시장 개척을 좀 주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임금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또 다른 소비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맨날 내수는 안 산다 그러고 주머니는 다 털어가면서 자꾸 내수 살리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6분이 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에 목숨을 잃으셨어요.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사회 경종을 울릴 만하고도 남는 상황인데 또다시 이런 안타까운 판결이 일어나서 아무튼 영하의 날씨에 두 분이 빨리 고공농성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효리 씨도 우리가 언급 안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이효리 씨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효리 비키니라고 검색어가 떴길래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이걸 봐야 되나? 보기 좀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눈치 보이고 막 눈치 보고 해서 조심스레 클릭을 했더니 이제 이효리 씨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대로 사는 거지 자기는 변함이 없다. 네, 하여튼 좋은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고 지지를 하는데 정작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다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자, 마지막으로 걸림돌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등장하셨네요. 이분 들어보겠습니다. 2심 재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무죄로 해주신 데서는 아주 저는 뭐 옳은 판단해 주셨다고 저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뭐 정치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항소심 과정에서 하나하나 잘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기괴한 판결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유행어가 있었죠.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탈이다라는 말이나 또 유체 이탈 합법이다. 뭐 이런 이게 굉장히 많은 신종어들을 만들어냈던 일 중에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건 사실 이제 새누리당 쪽 정부가 정당이 집권한 이후로 참 많이 나왔었죠. 네네. 뭐 선관위 디도스 공격도 개인적인 일탈이고 뭐. 예. 아무튼 지금 금방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감사하다고 법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인터뷰 내용인데요. 자,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사실 2년 동안 제가 대변인 시절에 제일 많이 썼던 논평도 이겁니다. 제발 좀 밝히자 이제. 대통령이 좀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막 이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건의 내용도 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나 이 사건과 관련돼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이 부분 사실 다 연결돼 있는 건데, 기소부터 잘못돼서 이제 재판도 결국은 잘못된 결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 저희들은 봤습니다.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나는 것도 봤었고요. 또 그 수사팀장도 항명이다라는 이유로 좌천되는 것도 봤었죠. 참 여러 사람이 다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괴한 결론이죠. 대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치의 정말 최대 정치적인 공간과 시기에 정당과 정책에 대해서 국정원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니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선거 관련돼서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들 보면요. 뭐 어떤 정당의 정책이 뭐 괜찮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네티즌들이 예전에 과거에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참 이 경우에 이렇게 무죄를 주면 앞으로 선거법 관련해서는 어떻게 검찰이나 법원이 처분을 할 건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뭐 탄핵까지 받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렇죠. 건데. 네. 너무나 이제 황당하고 웃긴 판결이어서 사실은 그 국민분들 중에는 이 판결을 고지고대로 믿으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겠죠. 근데 사실 이 판결의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국기문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행위. 그래서 나의 위임자를 이렇게 뽑는 이 선거 과정에 다른 권력이 개입했다는 건 이거는 진짜 그렇죠. 대한민국이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이런 사건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종이 돼야 되는 그렇죠. 국가기관이 오히려 주인인 국민의 의식을 조작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완전히 민주주의를 뒤엎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법원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국민들의 정치 의식에 개입을 했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더 겁나는 것은 이런 게 이제 불처벌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을 한번 해보면 예전에 그 제이 에드가 후보라고 FBI 초대국장, FBI를 만들었던 사람 같은 경우 한 거의 40년? 뭐 이렇게 FBI 국장을 지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FBI 국장을 오래 지냈던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이 있지만, 크게 이제 지지받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에 대한 추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 약점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밤의 제왕이다. 뭐 뒤에 뭐 있는 사실상 뭐 저 사람이 뭔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이 국정원이 저는 지금이 어떤 정치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준이지만 이게 계속 용인이 되면 나중에 국정원이 우리가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처럼 의식을 조작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뭐 지금도 이미 뭐 카톡 털렸다라는 말이 대명사가 됐잖아요. 네. 이상하게 행동, 저 카톡 털렸네. 아니 사실 4.45 그 당시 이제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투표 용지에다가 이제 투표함을 집어넣는 거라면 여기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 네티즌의 여론에 자신들이 이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죠. 그 여론을 집어넣는 똑같은 투표 부정행위하고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역대 정권도 염치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원래는 사실은 이 선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사실 재선거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사실 그게 상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거를 피하려면 꼬리라도 잘라야 되잖아요. 그 역대 정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꼬리를 잘랐잖아요. 도마뱀 꼬리를. 그러면 그 꼬리가 사실은 원세훈 국정원장 아닌가요? 네. 그럼 결국 현재 정권은 꼬리도 안 자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꼬리에 묻어있는 아주 작은 먼지 하나 툭 치고 그냥 직원 몇 명 처벌하는 거라고 가는 거는 꼬리조차 안 잘리는. 아니 이렇게 염치가 없는 경우는 또 어디 있대요. 몸통이 자기가 몸통인 걸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닌가? 꼬리가 몸통이라고 생각하나? 꼬리가 몸통일 수도 대로? 있죠. 약점을 그럴 수 부패라는 있겠네요. 게 무섭고 한 게 사슬을 형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사슬 안에 들어오면은 저기 아래에 있는 말단도 위를 흔들 수가 있어요. 네, 꼬리가 몸통이라고 생각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강한 것처럼 보여도 진짜 함부로 못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꼬리도 못 자르잖아요. 예. 그거는 이미 몸통이 그러니까요. 예, 꼬리에 의해 전식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꼬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동물이 생긴 거네요. 꼬리 동물. 꼬리가 온통 몸통을 감싸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국정원의 개입을 통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면 국민들한테 단 한마디라도 아 진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을 뭐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요. 맨날 야단만 쳐 뭐 다 책임을 묻겠다 그러고 아무도 묻지도 않고. 근데 심각한 거는 사이버 사령부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고 네. 여전히 그 활동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네. 국정원에 대해서도 처벌 안 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똑같은 일이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그렇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실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심리 전단을 운영을 해요. 국정원 같은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운영하죠. 심리전 이런 게 원래 타국에 있는 그 적대 행위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정이 있어요. 내국민을 상대로는 절대 심리전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당연하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국가기관이 자기 국민들의 의식을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정도의 어떤 내용적 합의도 지금 못 이룬 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라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심리전이라면 이제 전쟁인 거고 네. 그 전쟁에 쓰이던 무기를 내국인을 향해서 사용했다면 국민하고 전쟁하는 거지. 이건 전범 수준에서 진짜 다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 호되게 혼을 내고 손을 봐줘야 되는데 저는 이상한 거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가장 큰 의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가 나는 모르는 일이고 알아서 하라. 이 정도잖아요. 지금 네. 태도가.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 임무 방기예요. 자기가 관여되어 있지 않다면 더 그런 거고 관여되어 있다면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근데 정말 일관되셔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 아 저분의 인생 철학은 어쨌든 나 이외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아무튼 근데 이 일의 이제 결과는 결국 국정원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됐던 거잖아요. 네. 국정원법을 개혁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개혁이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경우에는 심리전을 용인하는 형식으로 지금 합의가 돼가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오히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국정원의 어떤 국내 정치 활동에 대한 개입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데에서는 국정원 자체가 해체되고 이제 대외 첩보 활동을 하는 그런 부서로 새로 이렇게 창출돼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국정원의 활동 범위라든가 권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다시 정비해야 된다는. 네, 그럼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었죠. 네. 그 당시에. 근데 갑자기 뭐 사라져 버렸는데. 네. 결국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다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선거 때도 또 걱정되는 거죠. 네. 예. 많은 국민들이 왜냐면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요? 국정원 입장에서는 네. 위협을 느낄수록 더 이제 채비를 하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올 한 해 있었던 우리 사회 걸림돌 판결 3가지까지 살펴봤는데요. 뭐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더 이런 것도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판결이 있다면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걸림돌 판결이 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뭐 관련돼서 언급은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콜트콜텍 이야기라든지 아까 네. MBC 이야기하면서 YTN 이야기도 좀 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긴급 조치 관련돼서나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청구 기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좀 국가가 전체적으로 좀 자기 반성과 자기 책임은 좀 면하는 식으로 네. 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강자들은 책임을 면하는 식으로 사법부가 많은 판결들을 내리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원래 이 법의 기능이라는 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최대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요 근래 판결들을 보면은 예전에 뭐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었는데 뭐 유건무죄?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자에게 모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마무리하시면서 지난 1년 동안을 쭉 되돌아보며 앞으로 사법정의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변호사님, 박 선생님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좀 보수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힘없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사법부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힘없는 사람들이 가차없이 칼을 내리치는 그런 사법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다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뭐 계속적으로 또 적극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사법 개혁을 위해서 우리 민변의 활동도 더 많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박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랑 직접 관련이 없는 판결인데 뭐 정당에서 나 그 정당 당원 아닌데 나 쌍용자 영타 노동자 아닌데 그런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법률학자 중에 폰 예링이라는 분이 계세요.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유명한 그런 책으로 유명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적은 권리 하나를 침해당하는 것은 내 인격 전체가 침해당하는 거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평방미터를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면 그건 1평방미터를 뺏긴 게 아니잖아요. 나라 전체의 권리나 주권이 밟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침해당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인격 전체가 침해당한다라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하물며 이런 황당한 정당해산 심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권리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인격 전체를 포기하고 권리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분노하고 그다음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지만 반복되는 이런 주권 침해가 중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많은 혼돈의 사건들이 2014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원칙,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원칙이 2015년에는 더욱더 잘 지켜지고 걸림돌보다는 디딤돌이 더 많은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정치카페 테라스 11번째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